네. 이건 저번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우리가 서로 살펴보면서 연구를 했었죠. 가장 먼저 스코틀랜드의 정치다, 그리고 개혁의 준비, 그리고 존 녹스의 출현,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6항 개혁 후의 뒷마무리에서 고등교육기관 설립했었고, 메리 여왕과 투쟁, 그리고 세 번째 항 녹스의 후계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연구를 강의를 하다가 시간을 마쳤었죠. 그 뒤에 마지막 남은 녹스 후계자, 그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나서 8항 네덜란드 개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이제 웨일즈의 로버트 제인 토마스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기독교 선교사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말할 때 흔히 토마스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구로 한 200년 후가 되겠죠. 그 당시에 저번에 강의했던 그 내용, 그 시기에 비해서. 그리고 1840년 9월 7일 영국에서 이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이 토마스 목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850년, 그리고 1860년대 런던 대학 뉴 칼레지에서 공부했으며 1863년에는 이제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63년 8월에 이제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죠. 상하이에 도착했으나 그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과 그리고 또 감염의 그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이 토마스 목사가 선교에 중국에 와가지고 홀로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1865년에 이제 청나라, 중국에 있죠. 그 당시 청나라 해상 세관 통역으로 근무를 했고, 같은 해 9월 세관을 사임하고 1차로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조선이겠죠. 한국을 방문해서 9월 13일 서해안에 도착해서 2달 반 동안 우리 서해안에서 스코틀랜드 바이블 협회의 에이전트로, 즉 중개상인으로 성경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포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10월 달에 세풍을 만나가지고 영종으로 떠나 내려갔다가 10월 30일 다시 이제 연평도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11월에 이제 조선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태풍을 만나서 이 토마스 목사가 구사일생으로 만주를 거쳐 이제 북경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전도를 하러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북경의 선교 산하 교장으로 보임했는데 이듬해 이제 그 당시에 있냐면은 프랑스 신부들의 학살에 항의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그때 조선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죠.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떠나는 프랑스 함대 통역관으로 이제 합류하기로 됐으나 그 당시에 로류 제독이 이끄는 그 프랑스 함대가 마침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의 그 지역이 베트남 지역이죠.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 길을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못 타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는 그 당시 미국의 상선인 제네랄 셔머호의 항해사 겸 통역관으로 탑승해서 다시 한국, 즉 조선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자, 떠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떠났을 당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 제네랄 셔머너가 대동강에 지금 북한이죠. 그 당시에 우리 조선했으니까 한번더 대동강에 진입해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나라의 조선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당시였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죠. 이 거절 당하자 그 그치지 않고 망경대 한사전까지 이 배가 올라가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군 이현익,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죠. 이 잡아다가 감금해버립니다. 이때 토머스는 이 일에 동의하지 않고 이러지 말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이르자 그 당시 조선의 평양성 내에 있던 관민들은 크게 격분해서 왜 자기 조선 사람들을 잡아서 가뒀으니까 격분해가지고 이제 강변으로 몰려들었고 셔먼호에서는 그에 대항해서 총과 막 대포를 관민들에게 마주 이렇게 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나버린 거죠. 자, 결국 이 와중에 제네랄 셔먼호는 강변 모래톱에 자초가 되죠. 자초가 돼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평안도 관찰사 박규서는 철산부사 백낙연 등과 상의해가지고 그 당시 음력 7월 20일부터 포격을 가한 뒤에 낙동강 물에 폐 식용유를 부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 셔먼호를 불태워서 격침시켜버립니다. 자, 이 승무원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다 불에 타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자, 이제 배는 소실되고 승무원 전원이 죽었으며 통역관 역할을 한 토머스도, 이 토마스 목사도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 순교를 당하게 한 그를 죽였던 조선 병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면서 받으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 죽인 병사가 나중에 해고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조선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한석진 목사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진년 10월, 즉 주후 1892년이죠. 이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저는 이 한성진 목사죠. 저는 성경을 팔면서 각지에 전도를 하며 다니면서 이 토머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제네랄 셔먼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죠. 그 당시 야소라고 예수란 말이겠죠.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들 목사가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이 팔러 다니는 책자가 그 서양이 던진 책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나중에 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는 어쨌든 간에 평양에서 이렇게 붙잡혀서 순교를 하고 말죠. 그가 순교한 날은 1866년 9월 2일경이며 그때 나이가 27달 27세였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평양의 장로교 계열의 교육자인 오문환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1926년 순종 국장 중에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회를 열었었죠. 자, 그래서 이 오문환은 서해섬 지역 선교를 위해서 이 토마스 목사의 이름을 딴 배를 띄워가지고 그의 이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자로서 이렇게 그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교회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토마스 목사, 그 당시에 토마스 목사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를 기념하는 비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개혁교를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선교했던 그 기독교 후계자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 조선까지 와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었던 그 토마스 목사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우리나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스코틀랜드의 개혁에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적어진 순서 내용이 그 제목이겠죠. 자,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뒤늦게 이 개신교 국가들의 대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최초의 순교자가 그 당시 1503년에 있었었죠. 자, 그 후 60년간을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 그동안 흘린 이 순교자들의 피는 가히 한 수십만 명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581년 그때서 이르서야 이제 국가적인 독립과 함께 신앙의 자유가 얻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의 투쟁 역사는 개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네덜란드의 신앙 투쟁 역사는 곧 네덜란드의 국가적 독립 투쟁의 역사로 발전되어 갑니다. 자, 이 당시 네덜란드는 자기들을 지배해온 바로 그 스페인과 함께 그 스페인의 종교인 카톨릭 신앙에서마저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페인은 군주의 위력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세계사에 보기 드문 신앙적인 탄압을 감행을 하지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얻어진 이 네덜란드인의 신앙의 자유는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주에 대한, 즉 스페인에 대한 그 재앙 이전에 순수한 신앙 활동만으로서 그들은 순교당해 죽어갔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덜란드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이 네덜란드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의 변화와 관계된 부분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에 우리가 네덜란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여러 복잡했었던 그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라인강 입구에는 흔히 17개의 지방이라고 알려진 저지대가 있었습니다. 고지대가 아닌 저지대. 자, 이것을 우리가 저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지역이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즉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저지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이죠.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나라가 오늘날은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1582년 이전까지는 한 군주의 밑에서 이렇게 소속된 여러 지방으로 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네덜란드족이 살면서 폴란드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는 플라망족이 살면서 그 당시 자기 플라망어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중앙부는 플라망족이 사용했었고요. 남쪽에는 왈룬족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았으므로 또 그 이유 때문에 교회와 시민 간할건이 서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네덜란드 땅은 큰 강들의 이 삼각주 지역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렇게 많은 강이 범람하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해안선이 자꾸 침식해서 이렇게 땅을 파먹고 들어오는 그런 경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자연과의 투쟁으로 그들은 국민성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굳세고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성이 이렇게 좀 강인하고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방을 다스릴 군주는 우리가 자주 다룬 카를 5세죠. 이 카를 5세는 독일과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를 합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자, 이 카를이 6살 때 그의 부친 펠리페가 죽습니다. 자, 카를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네덜란드를 상속받고 어머니로부터는 이제 스페인을 상속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아직 나이가 어렸으므로 그의 고모인 마르가레테, 즉 마가렛이죠. 이 마르가레테가 통치를 합니다. 자, 이 카를이 이제 네덜란드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는 그는 네덜란드를 정치적, 영토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아무리 강한 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로 쉽게 통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적은 지역은, 이 지역은 또 여러 지역이 있겠죠. 이 지역은 돈으로도 어떤 조약으로도 혹은 정복에 의해서도 이 지역을 장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이 카를 5세는 지금 하나의 동일한 법률 체계로 전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를 합니다. 모든 지역에 이제 국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주권국으로 이렇게 통일시키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정치적이며 지리적인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또 여러 가지 산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일 큰 문제는 인종과 언어로 인해 가지고 17개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교회의 관할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즉, 어떤 교구는 독일 지역의 관할 교구이고 또 어떤 교구는 네덜란드에 속하지 않은 룩셈부르크 쪽 관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정신 지주로 공동생활 형제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장관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것입니다. 자, 공동형제, 생활 형제라는 형신도가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있었었죠. 자, 이 공동체는 게라드 브루트가 설립해서 9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바로 평신도 사이에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저술이죠. 그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살았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문주의 왕자인 에라스무스도 바로 이곳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봤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국왕들은 어떤 처사를 행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카를 5세지요. 자, 네덜란드 국민들은 이 카를 5세가 행한 칙령들에 의해 어떻게 억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으로 또 바뀌어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덜란드 국민들은 공동생활형제회의 활동과 또 그 학교들 덕분에 16세기의 위대한 신앙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놀랍도록 완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중화했기 때문이죠. 자, 1513년과 1530년 사이에 성경 전체 혹은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25개 이상의 번역이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네덜란드어,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망어, 그리고 또 프랑스어로 각기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 성경이 보급되어 간 것입니다. 자, 이 카를 5세는 이제 1515년부터 네덜란드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자, 보름스에서 루터를 만나고 난 뒤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와가지고 루터의 서적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반대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 해는
17개 지방에다 이제 종교 재판소를 또 마련하죠. 그래가지고 이 종교 재판소에서는 최초의 희생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는 누구냐면은 안트베르펜에서 화형당한 헨리 보이스, 그리고 또 존 애쉬, 그리고 또 어거스틴파의 수도승들이 이제 바로 이 카를 5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카를 5세는 선포문을 거듭거듭해서 발표를 했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강경한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은 1524년에는 무슨 책이든지 검열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인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1525년 또 9월에는 비밀리에 모이는 모든 집회는 금지. 그리고 1526년 6년 3월에는 개인 집에서 식사로 모이는 것도 금지. 즉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허가받지 않는 서적을 소지하는 것도 금지. 그리고 또 루터파 서적을 소지하거나 제출, 즉 반납하지 않은 자는 사형이 따름.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서적을 인쇄한 자나 그런 사람은 눈이나 손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함. 그리고 이단의 열정을 증진시키는 찬송가도 금지. 이렇게 금지한 것이죠. 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혹은 영어로 허가받지 않는 서적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도 금지. 다음에는 모든 학교 선생들은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서적의 목록표를 제출할 것. 그리고 또 이단과 그 확산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상에서 보듯이 모든 칙령들은 루터파와 그에 근접한 가르침을 막으려는 그 목적에서 반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인 칙령의 반포와 그리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혹독한 조치를 강구했다라는 사실의 이면에는 아무리 기독교들에게 이렇게 강한 박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박해가 그 개혁되어 나가는 그 신앙의 확대를 가로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칙령 그 자체도 공권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카를 5세가 정한 칙령들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는 이 카를 5세가 행한 제침략 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또 해 나간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카를 5세는 방금은 루터파에 관한 그들에 대한 어떤 탄압을 막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 또한 제침례주의자들에 대한 다른 칙령을 또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은 제침례주의자를 숨겨주는 행위를 금지, 그리고 그들을 밀고한 자에게는 12길더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했고, 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파로 어느 누구든지 또 유혹을 하거나, 즉 제침례파죠, 유혹하거나 끌어들여서 제침례를 받게 하는 모든 사람은 화형으로 처할 것. 제침례를 받거나 이들을 숨겨준 자는 목배임을 당할 것. 그리고 여자들은 오로지 생매장할 것. 이런 칙령을 또한 발표해서 이 제침례 교도들을 탄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된 카를 5세 탄압은 갈수록 증가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제침례교 순교자는 저습 그랬죠. 저습 지역에 속한 얀 발렌과 다른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1517년 해외에서 특별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이들은 화형장의 불 앞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화형대에서 줄로 묶어가지고 천천히 뜨겁게 해서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워 죽게 했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자, 이 같은 잔악하고 몸서리치는 형벌은 찰스 카를 5세, 카를 황제가 고안했고, 이런 희생은 제침례 교도들에만 국한된 그런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행해진 처벌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죠. 자, 이들은 먼저 고문대위에서 온갖 고문을 먼저 다 당하죠. 그리고 난 뒤 또 채찍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다음에는 자기 아내와 딸이 물에 빠져서 익사당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서서히 타는 불에 구워서 타 죽는 듯한 고통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관속에다 집어넣고 발로 밟아서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런 후에 다시 불에 던져서 타 죽게 한다.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이 교도들을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잔악한 벌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당시 유일한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침례 교도들은 계속 늘어가기만 했었죠. 자, 그러다가 1533년 3월이 끝나기 전 모닝캔담이라는 도시는 그 주민의 3분의 2가 제침례 교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네덜란드의 큰 도시 다벤다, 주엘러, 캄펜 등은 모든 도시가 제침례 교도였습니다. 자, 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분쇄하려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죠. 자, 군대를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조직해서 도시 전체를 순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 방법도 가장 잔인하게 했지요. 지도자들은 목을 베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되게 했지요. 또 남자 7명과 7명과 여자 5명의 옷을 완전히 벗긴 뒤에 그들의 적나라한 진치를 보여준다는 징표로 암스테르담 시가지를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야유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조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를 5세가 이 네덜란드 안에서 죽인 제침례 교도의 수가 3만 명 이상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이 카르는 황제라는 권세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생명들을 3만 명을 무참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카를 5세도 죽었고 그 무고한 3만 명도 이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사실을 그냥 침묵하지 않지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저들이 간 곳은 서로 각기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펠리페 2세와 네덜란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페는 누구냐? 카르는 이제 자기 아들 펠리페에게, 그 아들이 되겠죠. 이 펠리페 2세에게 이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물려줍니다. 이 필립, 즉 펠리페죠. 이 펠리페는 1555년 10월 25일에 브루셀 궁전의 대강당에서 대관식, 즉 왕가를 치는 관이죠. 그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새로운 통치자는 즉위 당시 28살이었었죠. 외형적인 면에서 아버지를 닮아, 즉 카를 5세를 닮아서 독일인처럼 보이지만 그 언어는 스페인 언어를 사용했었죠. 자, 이 카를 5세와 지금 말한 이 펠리페에서는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느리고 이제 인내심이 많았지요. 다 같이 냉소적이고 또 불신으로서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은 그런 성격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줄 모르는 냉혈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 펠리페이스는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군주로 인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세우는 그런 모든 정책을 그대로 추구했고 독창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통치한 지 2년 동안에 수많은 이제 불만 요소를 이렇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펠리페이스는 국회를 소집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합니다. 전에 아버지인 카를 5세는 1년에 150만 길더의 세금을 징수하던 것을 이 아들은 1년에 700만 길더를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펠리페 2세는 스스로의 우둔함과 완강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네덜란드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1559년에 이제 네덜란드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안주를 하였고 그 이후로 네덜란드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를 떠나면서 카를 5세의 사생예죠. 사생예면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파르마의 마르가테, 아까 말씀드린 마가렛입니다. 마가렛을 섭정으로 세웁니다. 자, 자기가 스페인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이복 동생인 여동생인 이 마가렛을 이 네덜란드에 섭정으로 앉혀놓는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녀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지대 일대에 스페인의 병사들을 군인들을 주둔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 섭정인 마르가테는 펠리페 2세의 비밀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의 외교와 행정 전반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또 따로 두어서 활동하게 하죠. 이 위원은 아라스의 주교, 그리고 또 발레몽의 남자기, 그리고 또 변호사 반 아이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위원회를 설정해서 네덜란드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아라스의 주교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이 정부의 네덜란드 정부의 실체적인 운영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스페인에 있는 펠리페 2세는 자기 마드리 궁전에서 명령만 전해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스페인 군대가 계속 주둔해 있는 가운데 섭정이 하는 일이란, 즉 마가레트가 하는 일이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때 스페인 군대가 이렇게 네덜란드에 주둔하는 것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처사임을 오랑주의 빌럼, 즉 빌럼봉이 이 부분을 간파를 합니다. 자, 이에 스페인 병사들과 이제 외국인 병력이죠. 외국인의 병력들의 그 존재를 싫어하는, 즉 군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과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분쟁이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더 많은 지역 교구를 설치해라 하는 교황 바울 4세의 교시가 또 내려집니다. 자, 지역 교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교 재판소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지방법이나 자기들의 지방법이나 권리보다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종교 재판을 겁내고 증오하였습니다. 이무럽 국가회의원인 에그몬트 백작이 스페인에 있는 펠리페이드를 스페인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는 이 찾아온 백작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자, 지금 요구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이 펠리페 2세가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에그몬트 백작은 국왕의 약속을 믿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네덜란드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출두해서 펠리페 국왕이 전해준 편지를 열어본 결과 그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마르가렛에게 섭정이죠. 이 마르가렛에게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단들을 예외 없이 처형하라라는 그 내용만이 적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지켜보는 이 에그몬트 백작과 국민들의 실망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증폭되기 시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네덜란드의 젊은 귀족 200명은 협상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자, 젊은 귀족들은
섭정으로 하여금, 즉 마가레트죠. 마그나가레트로 하여금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제반 법규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협상서를 섭정에게 제출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시위를 한다는 것이죠. 자, 섭정은 이들의 위압적인 시기에 이렇게 당황을 합니다. 그때 최고 위원 중에 하나인 발레몽 남작이 이 섭정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 거지들을 두려워하시겠나이까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해서 그를 안심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이후로 이 협상 성명서를 채택한 젊은 귀족들은 자칭이 바로 거지들이라고 하면서 거지들의 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또 나중에는 거지 메달을 만들어서 부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섭정은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심상치 않은 사태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즉 스페인에 있는 그 펠리페죠, 국왕에게 네덜란드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종교 재판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즉 종교 재판을 좀 완만하게 해달라 하는 그 재량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부탁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때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섭정에게 이단을 처리하는데 약간의 재량권을 허락하겠다라고 회답을 해줍니다. 자, 이 무렵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정이, 즉 요구가 성공한 것처럼 알고 이제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펠리페 2세 약속은 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종교 재판을 고려한다는 것도 단순한 속임수였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한 군중들은 바로 이제 폭력적인 만행을 해 나갑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제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 크나큰 요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파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폭동은 오히려 개혁파들에게 허락했던 모든 특권까지도 거두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실이 되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장기적인 전쟁에 어떤 빠져드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카를 로세가 네덜란드에 대한 어떤 칙령을 내려서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내용, 그리고 그 재침례 교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악랄하게 탄압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방금 말한 이 펠리페 2세가 후계자죠. 카를 로세 후계자 펠리페 2세가 이 네덜란드를 다뤄 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내용으로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오란여의 오란여는 지역 이름이죠. 빌럼공에 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네덜란드의 국민들이 카톨릭 교회의 건물을 부수고 제단과 화상, 조각 등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이 스페인에 있는 펠리페 2세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이제 네덜란드 국민들을 크게 응징하기로 하고 알바의 공장을 보내서 네덜란드의 어떤 그런 소유를 진압토록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자, 이 알바의 공장은 누구일까요? 자, 이 알바의 공장은 경험이 풍부한 스페인 보병부대 3,000명과 이제 이탈리아 기병대 1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길고 긴 행군 끝에 이제 네덜란드에 도착을 합니다. 자, 빌럼공은 미리 예감하고 이제 독일로 피신한 뒤였죠. 자, 이 알바가 이제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법 재판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재판정의 결정은 네덜란드에 있는 어떠한 법원 결정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전국 총회보다 우위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소요회의라고 불렀고, 자, 그렇지만 대중들은 이를 부르지 않고 피해 심판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재판정은 12명으로 구성되었죠. 그렇지만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 말씀드린 알바 자신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피해 재판소에서는 거의 모든 죄를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95명, 그리고 84명, 1,500명, 800명을 처형시키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는 모든 범죄자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려고 했고 말했었고, 나라 전체가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파르마의 공장내며 네덜란드의 명목상의 섭정인, 아까 말씀드린 그 마르가테는 이 알바공이 도착한 이래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알바공이 와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으로 자기가 유명무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펠리페 2세에게 물러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알바의 만행은 그치지 않고 더욱더 계속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1568년부터 이제 그렇죠. 알바는 이제 어떤 또 만행을 저지르냐면은 15살인 루팽대학의 학생인 아까 말씀드린 그 빌럼공의 아들을 납치해서 스페인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빌럼공이 스페인의 군대와 맞서서 싸움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68년부터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스페인과 싸웠으나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군대는 육지에서 매우 약해서 거의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 사람이 아닌 선원들, 즉 어부들은 해상에서 그들과 싸워서 계속 승리를 해 나갑니다. 즉 육군에서는 실패했어도 해군에서는 이겨 나간다는 말씀이 되겠죠. 1569년에는 18척의 작은 배로 스페인 군함들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1527년에는 왈체렌의 모든 섬들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페인 군대는 본국에서 이제 군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알바는 필요한 돈을 이제 그러한 어떤 여건 때문에 이 네덜란드 안에서 찾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1569년부터 시작된 엄청난 세금의 징수는 결국 파멸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원들이 가장 강력한 세계의 무적 스페인 선단을 무찌르고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이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무쇠처럼 무자비한 알바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73년 12월 28일에 브뤼셀을 떠나죠. 이 알바가 그토록 피로 물들게 한 6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는 후계자에게 스페인의 수비대를 주둔시킬 수 없는
모든 도시는 소가수책하라 하는 그 명령을 남깁니다. 그는 그 와중에 네덜란드 기독교인 1,800을 또한 채용시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바공은 잔악하게 네덜란드인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고 또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나서 결국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새 섭정으로 루이스 레케센스가 앉게 되죠.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